양악 수술하면 코 진짜 퍼지나요? 수술 직후에 코 퍼짐이 무조건 살이 처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면외과 박지범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양악 수술을 찾아보면 항상 이상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정제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래서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걱정이 많아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수술하면 코가 무조건 퍼진다. 딱딱한 음식 평생 못 먹는다. 아, 예. 그리고 수술 후에 한동안 밥도 아예 못 먹는다.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많은데 네네. 원장님이 보셨을 때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사실 하는 질문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많으면 20가지, 짧게는 10가지, 더 축소하면 한 5가지. 그리고 그 답도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있으면서도 제 입을 통해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듣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질문이 똑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양악 수술과 관련된 베스트 궁금증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환자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물론 와서 다시 물어보셔도 제가 친절히 대답을 해드리겠지만 알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도 양악해야 되나요? 아래턱만 하면 안 되나요? 일단 이 질문은 양악 수술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기능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교합을 맞추기 위해 턱 교정 수술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양악 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을 같이 해야 되고, 하악 수술은 아래턱만 해도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시간도 조금 덜 걸리고 수술 부위도 덜 광대하고 왠지 덜 아플 것 같은 아래턱 만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오히려 미용적인 목적이 좀 강하다거나 양악 수술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셨다 이러면 이런 질문은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한 10명이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한 9명 정도는 양악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하악 수술만 하려면 상악, 위턱이 좌우 대칭도 맞아야 되고 좌우 높낮이도 맞아야 되고 뒤쪽의 요잉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앞뒤, 위아래, 그리고 회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상악 자체가 이상적인 위치에 있어야 보통은 하악만 딱 했을 때 아름답고 기능적인 얼굴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위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래턱만 수술을 한다면 턱이 이렇게 휘겠죠. 그러면 원래보다 오히려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악이 교합 평면이 좀 낮아요. 그러면은 아래턱 수술을 했을 때도 이동량이 거의 없어서 주걱턱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수술을 했을 때 너무 무턱이 돼버릴 수도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상악과 하악이 둘 다 전후방, 위아래, 그리고 대칭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악만 했을 때 그걸로 딱 맞아지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양악 수술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비대칭이 남아도 좋다, 약간의 주걱턱이 남아도 좋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하악 수술만을 통해 더하기 윤곽 수술을 통해서 수술의 범위를 줄이는 것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제가 환자분과 얼굴도 보고 사진도 분석하고 CT도 분석하면서 수술 후의 결과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야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악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강암면외과에 내원하셔서 CT를 보면서 상담을 해야 결정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집에서 혹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병원은 갈 상황이 안 되고 집에서라도 대략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눈을 수평으로 거울에 이렇게 한번 위치를 시켜보시고 이 한번 해보세요. 이 한 다음에 사진을 딱 찍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모바일로 자기 사진을 이렇게 찍을 때 눈썹과 눈을 수평으로 딱 맞춰서 좌우도 이 해서 찍은 다음에 기본적으로 눈의 평행선과 치아의 평행선, 그리고 눈 사이선과 치아의 중심선이 얼추 맞다, 그렇다면 아래턱만 들어갔을 때 비대칭이나 평행 정도는 맞으니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옆모습을 봤을 때 턱이 좀 튀어나온 정도를 내가 이 했을 때 치아의 그 사이 공간을 넣었을 때를 예상을 해봤을 때, 혹은 무턱에서 이 교합을 좀 긴밀하게 앞으로 이렇게 쭉 빼서 물었을 때 옆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봤을 때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두 번째로 그것까지 괜찮다. 그러면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윗입술까지는 내가 만족스럽고 아래 턱이 조금 길고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가고 물리고 옆에서도 괜찮으면은 뭔가 이 턱 끝만 내가 줄여도 나는 만족할 것 같다. 그게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도 만족스러우면 더 확률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내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좋겠죠. 다음 질문 먼저. 네. 양악 수술하면 코 진짜 퍼지나요? 일단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코 여기 만져보면 연골 있죠? 이 연골 바로 밑에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이 상악뼈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 코가 움직이죠?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육이 딱 잡고. 그래서 퍼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상악 수술을 할 때는 입술을 열고 입 안으로 절개를 해서 뼈를 보기 위해서 거기를 다 자르고 박리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연골 밑에 근육이 뼈에 잡혀 있던 부분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죠. 그럼 코가 퍼집니다. 쫙. 그래서 그 상태로 수술을 점막만 꼬매서 끝내면은 퍼진 채로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수술 전에 항상 콧볼의 길이를 이렇게 재서 수술 끝나기 직전에 코 연골 밑에 있는 근육 양쪽을 나일론 죽을 때까지 녹지 않는 그런 실을 가지고 찝어서 이거보다 한 1, 2mm 정도 이렇게 줄어들도록 이렇게 꼬매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수술 직후에 코 퍼짐이 원래보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집에 가서 막 웃고 떠들고 하거나 막 코 만지거나 하다가 초반에 그게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시 와서 수면 마취로 다시 꼬매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 1, 2년 지나서 풀려도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한 몇 달 정도 있으면 근육이 뼈에 다시 붙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게 풀려도 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럼에도 양악 수술 후 코가 커 보인다 막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걸까요? 양악 수술의 경우, 특히 미용적인 수술의 경우에서는 주걱턱이나 무턱, 비대칭이나 광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얼굴의 전체적인 폭과 길이를 우리가 줄이는 경우가 동양인에서는 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광대를 축소한다던가 상악을 조금 줄인다던가 사각턱을 좀 안쪽으로 붙여서 갸름하게 한다던가 턱의 길이를 좀 줄인다던가 그럼 얼굴 전체 길이가 줄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는 그대로 있는데 주변이 줄어들면 내 코의 비율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수술을 하고 원장님이 코를 묶어서 넓이는 그대로라고 하는데 코가 커 보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는 어색한데 주변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봐왔던 내 얼굴이 항상 이 정도 비율이었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데 수술을 딱 하고 났더니 얼굴이 작아지니까 코가 커 보이니까 비율적으로 그게 뭔가 인지 부조화가 약간 생기는 거죠. 내가 알던 얼굴이랑 좀 다른데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적응을 하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바뀐 거니까. 물론 그래서 코 수술이나 눈 수술을 내 바뀐 얼굴에 맞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코가 퍼져서 한다기보다는 바뀐 얼굴에 맞춰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 양악 수술하면 가장 많은 질문이 무조건 살이 처진다. 맞는 얘기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양악 수술을 한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아마 크게 여기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양악 수술 자체가 뼈가 이동하고 뼈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실제 환자분의 피부의 탄력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이게 얼마나 처지는지 이게 이제 개인차 이게 2번인 것 같고 세 번째가 골막의 박리의 범위 얼마나 많은 부분을 박리했는지 이게 이제 3번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윤곽 수술을 하는데 갸름하고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 절제량이 많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뼈를 싸고 있던 연조직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신경이나 혈관이 여러 부속 중요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라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후 관리를 하고 붓지 않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연히 붓기나 이러한 것들이 중력의 영향에 따라서 처짐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동량 삭제량이 많을수록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개인에 따라 차이인 건데 얼굴 안에 피하 지방이 많다던가 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탄력이 좀 떨어져 있다던가 이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처짐과 연관이 많으니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그럼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 살이 처진다는 거는 뼈에서 붙어있던 살이 처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뼈와 연조직을 잡아주고 있던 골막 있죠. 이것이 얼만큼 많이 분리됐고 얼만큼 범위가 큰지 이러한 것이 처짐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범위의 골막에 박리가 있다면 더 많이 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수술 중에는 골막이나 연조직, 살 이런 것들이 처지지 않게 위해서 3중으로 최대한 이렇게 올려서 다 꼬매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환자분들은 수술 전에 피하지방이나 이런 것들, 뭐 살들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더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체중 조절을 하고 수술 후에 헤어밴드나 아이스팩 이러한 것들로 붓기 관리나 피부를 더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은 박리를 하지 않도록 의사가 그 박리의 범위를 좀 줄이고, 그리고 계획 자체를 너무 과하게, 너무 이동량이나 삭제량 자체를 과하게 가져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수술을 했는데도 처짐이 거의 없이 원래와 동일한, 그런데 얼굴형은 바뀐, 뭐 주변에 뭐 연예인분들이나 이걸 보시면 수술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처졌잖아요. 관리를 잘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인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양악 수술하고 웨이퍼를 껴야 되나요? 양악 수술을 위턱과 아래턱을 움직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겪어보셨던 분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보셨겠지만 뼈가 부러지면 깁스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움직이면서 뼈 부러진 게 안 붙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그나마 거의 안 쓰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입은 하루 종일 움직이는 부분이죠. 숨 쉬고 침 삼키고 마시고 말하고 씹고 관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깁스를 딱 해놓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방법이 웨이퍼를 위턱과 아래턱이 수술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을 치아 모양을 인기해 놓은 플라스틱 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고 고무줄을 끼고 최대한 움직이지 마세요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수술 이후에 나중에 움직일 때도 뼈가 삐뚤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는 당연히 잘 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웨이퍼를 안 껴도 교합이 너무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딱딱한 걸 물었을 때 이게 삐끗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웨이퍼를 항상 잘 끼면서 초반에 딱딱한 거나 이런 것, 질긴 것을 먹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웨이퍼를 끼고 고무줄을 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불편한데도 그거를 막 무리하게 끼고 있다가 정신적으로 너무 데미지를 받고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항상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웨이퍼도 중요한데 만약에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고무줄을 끊고 웨이퍼 빼고 그냥 편안하게 계시다가 다음날 병원에 오시거나 일주일 후에 오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자체가 잘 됐을 때는 그 상태에서 막 뭔가를 먹다가 틀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웨이퍼를 끼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틀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또 집착을 해서 죽을 것 같은데 막 웨이퍼 끼고 있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는 웨이퍼를 한 달 정도 끼고 있으면은 사실 뼈가 많이 붓기는 하는데 제가 또 성격상 좀 보수적인 편이라서 한 2달까지 가지고 가서 환자분들이 혹시라도 교정을 추가로 하게 되는 어떤 비용적인 면이나 치료 기간이 늘어나 버린다던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조금 막기 위해서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좀 더 길게 가져가고 그러한 가능성을 좀 줄이는 거를 진료 철학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한 달 이상 지나면 괜찮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웨이퍼를 사는 기간 이후에는 딱딱한 음식 먹어도 괜찮은 거? 딱딱하거나 질긴 거는 그래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한 3개월 동안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언제부터 하시는지 많이 궁금하시더라고요. 담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기회에 그냥 끊으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담배는 일단 계속적인 음압, 계속 빨아들인 음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은 상처 부위에서 계속 피가 날 수 있는 그런 부정형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혈관이 계속 수축이 돼가지고 회복이 좀 늦어져가지고 마이크로하게 골괴사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흡연은 최소 2-3달을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주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잔 뭐 먹고 이런 것들은 뭐 한 달 지나면 괜찮겠지만 과음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넘어져서 뭐 다친다던가 실제로 있어요. 이런 일들이. 아니면은 너무 폭주를 해가지고 온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회복이 굉장히 더뎌진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음주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드실 거면 2달 이상은 좀 이따가 드시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2가지인데 저는 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좀 이렇게 꽉 깨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웨이트 같은 거 하실 때. 그러면 꽉 깨물면 여기에 영향을 주니까 그거랑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코피 날까봐. 지연성 출혈이라고 수술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피가 팍 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뭐 혈압이 올라가서 운동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괜히 또 그런 일 만들지 말고 조심하자. 이런 의미에서 최소 한 달, 2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핀 제거를 네네. 요새 전신마취 대신에 수면으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턱 끝 정도, 턱 여기 옆쪽 정도는 수면 마취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전체적인 시술에 걸리는 시간이 적으면 수면 마취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보통 보면은 실제로 이 코 옆이라든가 이 광대 요 옆에 이 상악 뒤쪽에 상악 쪽에는 신경이나 이런 게 좀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그쪽에 눈 바로 앞에 밑에까지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박리량도 많고 하악과 상악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도 이제 좀 늘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아파하세요. 그쪽에 하다가 이렇게 깨는 경우도 많고 깼을 때 더 수면을 했을 때는 그 약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호흡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수술을 안전하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빼기만 하면 된다라고 접근을 하고 들어갔다가 계속 수면 약이 더 많아지고 기도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산소 포화도가 막 떨어지는 그런 경우 혹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징후가 안 좋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가지고 막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자체의 완결성, 완전성 그리고 좀 깔끔하게 수술이 딱 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면 마취로 핀 제거 수술을 하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통증 조절을 하는 데가 조금 힘들고요. 말했듯이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산소 포화도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거나 하는 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리스크를 가지고 의사가 집도를 할 때 너무 빼는 데만 집중하고 빨리 어떻게든 끝내는 데만 집중해가지고 수술 전체의 어떤 완벽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면 마취 실과 전신 마취 실은 그 전체적인 환경이나 어떤 청결 위생이나 이러한 것들이 관리되는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 괜한 감염 발생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뭔가 그래도 정확하게 안전하게 제대로 수술하기 위해서는 양악 수술도 마찬가지고 핀 제거 수술도 마찬가지고 전신 마취 하에 기도 공간을 정확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수술을 끝내는 것이 저는 추천하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양악수술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제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양악수술을 준비하고 마지막 회복하는 기간 그리고 핀 제거 이런 것까지 환자분들은 많은 고민과 많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찾아보시고 또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부분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물어보거나 하실 때 다 꼭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라고 저희 맥스에서는 그런 거를 좀 중요시 전 직원들은 하고 있는 편이고요. 환자분들의 불안감을 최소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혹시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번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면외과 박재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